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 중반의 남자입니다. 글이라고는 어릴 때 독후감 쓰는 것하고 아내에게 편지 몇 통 써본 게 전부인데 이런 솜씨로 이곳에 사연을 보내려니 걱정이 듭니다만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적어볼까 합니다. 솔직히 얼마 전 제가 겪은 일은 주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원래 이런 일은 앞에서는 위로해줘도 뒤돌아서면 말이 말을 낳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도 꾹 닫고 지냈더니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곳에 사연을 보내면서 마음을 비워보려고 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꽤 늦은 나이에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동안 각자 분야에서 일에 매진하느라고 누구를 소개받을 생각조차 못했죠. 그렇게 10년 정도 지나니 저도 30 후반의 나이가 돼 있었고 너무 어린 사람하고 만나도 대화가 안 통하고 여러모로 주변에서 인연의 다리를 놓아준 사람들에게도 미안해지더라고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결혼만큼은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많이 갖춘 편이었지만 그게 저를 설명하는 이유가 되고 싶지는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이 와서 갑자기 소개팅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너랑 동갑인 사람 한번 만나나 볼래? 나랑 동갑이라고? 누군데? 아, 그 사람도 공부하느라고 연애를 그간 못했었대. 너하고 성향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아는 지인인데 사람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인연이 또 어찌 될지 모르는데 가볍게 나가봐. 소개팅으로 만나기 부담스러우면 동갑 친구로 보든가. 나 소개팅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눈 딱 감고 해보라니까. 너 그간 만난 사람들 나이대가 다 안 맞았잖아. 이번엔 상황이 다르잖아. 일단 나는 그쪽에다가 네 번호 줄 거니까 그렇게 하라. 뭐라고? 야, 그렇게 갑자기. 동창 중에 너 하나 남았다, 임마. 장가 가야지. 공부만 잘하고 돈만 벌면 뭐해. 혼자 외로운데. 가정 꾸리는 것도 해봐야지. 난 애들하고 같이 저녁 먹는다. 부럽지? 그러게. 어찌된 게 결혼이 제일 어렵다. 원래 갑자기 만나는 게 최고야. 나중에 잘 되면 나한테 술이나 거하게 사. 우리 와이프가 보장하는 사람이라니까 믿고 만나도 돼. 너 무조건 만나. 알았지? 친구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추진해준 덕에 아내와 만나는 자리가 빨리 만들어졌죠. 이상하게 다른 사람 만날 때와 달리 동갑이라는 공통 요소가 있어 그런지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려가 많은 그녀의 성격이 더 마음을 끌었던 것 같아요. 성미 씨, 퇴근하고 잠시 보는 건 어떠세요? 저 있는 대로 오시려고 그러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왜 당연해요. 중간 지점에서 봐요. 대부분 소개팅에 여자분이 사는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 매너였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서 어떤 사람일지 더 궁금해졌죠. 그리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도 우리는 끝없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 벌써 12시가 다 됐어요. 시간 가는 줄을 몰랐네요. 그러게요. 내일 출근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성미 씨 졸린 건 아니죠? 저는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그럼 조금 더 걸으면서 마저 이야기할까요? 근처 한강 있으니까 잠시 얘기도 하다 헤어지면 좋겠어요. 그러죠. 좋아요. 그리고 헤어지는 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큰일이네요. 네? 왜요? 다음에 만나면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겠어요.
벌써 어린 시절부터 대학까지 다 했고 부모님 이야기도 했으니까. 저도 원래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과묵한 편인데 이상하게 성미 씨 만나니까 무슨 이야기든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다음에 만나면 또 할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혹시 공부하는 여자 어떻게 생각해요? 왜요? 사실 직업도 중요한데 전 사람이 먼저라서. 대부분 남자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보통 직장인도 아니고 사실 전 직장 다니는 것처럼 거르지 않고 공부하는데 그게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 티도 잘 안 나요. 물론 공부를 하게 만들어준 것도 다 부모님 덕이고요. 무언가 깊이 있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살면서 해본 게 언제인가 싶어요. 근데 성미 씨 보니 여전히 열정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아직 돈벌이도 없어서 눈치 보여요, 솔직히.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염치 없는 일일 것 같아서 오래 고민했는데 이상하게 궁금하더라고요, 창규 씨가. 그리고 오늘 만나고 나니 좋은 것도 걱정이 돼서요. 미래를 보는 일이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고 제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단 말 해도 괜찮아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좋아하면 저 너무 속 없는 사람이죠? 아니요. 눈치 보거나 염치 없다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소개시켜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애쓰고 돈 벌어서 혼자 쓰니 재밌냐고요.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 기쁘죠. 공부도 결혼하면 그만둔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사람들이 시집 잘 가기 위해 공부하는 거 아니냐고 많이들 그래요. 겉은 번지르르 하니까. 근데 정말 언젠가 누군가 가르칠 수준이 되고 싶을 만큼 이 분야에서 잘해보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꿈 이루는 모습 꼭 보고 싶어요. 같이 행복해하고 축하해주고 싶고요. 그렇게 아내는 본인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대화하는 내내 이야기는 너무 잘 통했는데 너무 좋아지는 본인 마음을 감추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마지막 질문에 당당히 답한 제 모습에 반해서 첫 만남의 아내도 저도 결혼을 하겠다는 직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결혼은 양가 부모님에게 너무나 축복스러운 일이었죠. 매일 한숨 쉬며 결혼은 언제 할 수 있겠냐는 걱정을 다 해결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처음 소개한 자리에서도 부모님이 우린 그저 고마워요. 엄마, 그래도 궁금한 거 없어요, 이 사람한테? 없어. 무슨 조건도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 그저 우리 아들 좋아해 준 걸로 결혼까지 결심해줘서 고맙지. 우린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하고 싶은 거 각자 잘하고 명절에 오기 싫으면 안 와도 그만이야. 우린 둘이서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갔을 때도 너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아내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우리한테 사위가 생기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린 바라는 거 없어. 번듯한 직장 다니면 됐지. 그래도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없어요. 전혀 없어. 온 김에 밥이나 든든히 먹고 가. 공부밖에 모르는 애라 우리가 큰일이야 정말. 부족한 부분 많아도 예쁘게 봐줘요. 잘 감싸주고. 부모님이 하나같이 결혼에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내하고 나이 들어 결혼한 우리가 승자네. 그러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따질 수가 있어?
너무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리고 정말 결혼에서도 아무런 간섭도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도 없어서 둘이서 신혼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끽했습니다. 40 초반에 한 결혼도 충분히 달콤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4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어느 날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나 합격했어. 교수 됐다고. 정말이야? 고생했어, 여보. 정말 잘했다. 잘했어. 나 너무 좋아서 눈물 날 것 같아. 그토록 바라던 교수 채용이 됐다는 기쁨도 잠시 우리는 떨어져 지내는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대학이 있다 보니 오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리고 아내도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이기도 했어요. 당신이 교수 된 건 기쁜데 헤어지는 건 그렇다. 저녁마다 영상통화하고 그러자. 떨어져도 함께 있는 느낌으로 충분히 지낼 수 있어. 주말에도 보면 되고. 결국 아내가 집을 구해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죠. 물론 초반에는 아내가 수업이 끝나 집에 가면 영상통화를 하면서 밥도 먹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자는 약속을 충실히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부터 아내가 점점 그런 시간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같이 영상통화하면서 밥 먹을까? 어쩌지? 나 저녁 가볍게 먹고 공부할 생각인데. 아, 그래? 요즘 당신 너무 바쁘네. 얼굴 까먹겠다.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요즘은 대학 성적이 취업에도 영향 미치잖아. 그래서 나도 제대로 준비 안 해가면 바로 무시당해. 그런 꼴 당할 순 없잖아. 그래, 잘 챙겨 먹고 해. 이번 주에 내가 내려갈까? 아니, 내가 가. 여기 절대 올 생각도 하지 마. 왜? 보는 눈도 많고. 아니, 우리가 불륜도 아니고 왜? 누가 보면 안 돼? 교수님 남편이 어쩌네 말들 많은 거 싫어. 그리고 여기 원룸이라서 얼마나 좁은지 모르지. 솔직히 혼자 있어도 갑갑할 때가 많은데 둘이 있는 건 생각도 못 하겠어. 아니, 그래도 당신 이사 준비도 내가 못 도와줘서 여태 한 번을 안 가본 게 조금 그렇다. 아, 그리고 장모님이 당신 것까지 반찬도 보내주셨는데? 내가 주말에 간다니까? 아내가 자꾸 밀어내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불타던 연애 시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부간에 떨어져 있을수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도 초반에는 그런 부분을 같이 맞추고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 혼자 애쓴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죠. 그래서 아내가 돌아오는 주말에 고급 레스토랑도 예약해놓고 연애 때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집안 청소며 회사도 연차를 써서 아내를 맞이할 만발의 준비를 다 마치고 전화를 걸었죠. 여보, 몇 시에 차로 올 거야? 역에 가 있으려고. 아이고, 내가 말 안 했었나? 주말에 온다고 했잖아. 내가 자기 좋아하는 그 식당에 힘들게 예약도 해놨어. 내일 저녁은 거기 가서 먹자. 미안해. 내가 말을 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애들하고 면담이 잡혀서. 아니, 면담을 주말까지 해? 우리 과 애들이 한둘이야. 빨리 끝내려면 어쩔 수 없어. 나도 주말에는 조금 쉬고 싶은데 힘들어 죽겠네.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이야기도 깜빡했어. 식당은 당신 친구나 뭐 어머니 모시고 가든가 해. 아유, 미리 이야기 좀 해주지. 알았어. 너무 허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맥이 쫙 풀려버렸죠. 그래서 편의점에 맥주 사다가 혼자 마시고 일찍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깨어보니 장모님이 오늘 오전에 잠시 온다는 문자가 어제 와 있었더라고요. 분명 아내가 집에 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는 걸 텐데 괜한 발걸음하게 만든 것 같아 제가 더 죄송해지더라고요. 장모님, 음식해서 오신 거예요? 이 많은 걸 어쩌죠? 왜? 성미가 제대로 챙겨 먹는지나 모르겠어. 걔가 또 공부만 했던 애라서 음식 솜씨도 젬병이잖아. 그리고 우리 사위도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그래서 많이 갖고 왔어. 집사람 이번 주에 못 온다고 급히 연락받았어요. 에? 그럼 집에도 없어 지금? 네, 저도 어제 술 한잔하고 일찍 잠들어서. 아이고, 남자 혼자 지내면 몸 다 상한다더니. 그리고 장모님이 가져온 음식을 열어보는데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죠. 전, 나물, 갈비찜, 찌개, 잡채까지 아내 좋아하는 것만 해오는 게 마음 쓰였는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다 손수 해오셨더라고요. 와, 장모님, 우리 아파트 사람 다 불러서 먹어도 되겠어요. 많이도 챙겨오셨네. 저 혼자서 못 먹어요. 그래도 도로 갖고 갈 순 없지. 어떻게든 먹어. 그리고 장모님이 허전한 집을 둘러보면서 내가 성미한테 교수 관두라고 설득해 볼까? 아이고, 그 사람 평생 꿈인데 어떻게 그래요. 괜찮아요. 쓸쓸하게 보여서 그래. 우리 사위 얼굴도 반쪽이다. 혼자 맥주 한 캔씩 먹는 습관 때문에 쪘어요. 그렇게 장모님을 배웅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애쓰고 만든 음식을 자칫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무작정 차를 몰고 갔죠. 아내는 면담 중인지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장모님 반찬이 너무 많다는 구실이 생겼으니 말은 그렇게 해도 반겨줄 거란 기대를 가득 안고 속도를 내서 2시간 반 만에 아내가 사는 곳에 도착했는데 입구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머뭇거리던 찰나 공구함을 든 아저씨 한 분이 들어가길래 저도 타이밍을 맞춰 함께 따라갔죠.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절 보더니 여기 살아요? 몇 층 살아요? 네? 저는 저기 위층에. 아저씨 질문에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더군요. 괜히 건물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경계하는 걸까 싶어서요. 그런데 호수를 보니 아내가 사는 집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 아세요? 징글징글해. 내가 몇 번 오는지 모르겠어 아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둑이라도 들었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눈치를 살피며 소리를 살짝 낮추더니 한 번도 신고 안 했어 그쪽은? 네? 무슨 신고를 해요? 이 집 부부 옆집에 살면서 허구한 날 부부싸움이잖아. 아니 멀쩡한 부부가 같이 살지도 않고 따로 지내면서 왜 싸우길 싸워. 이 빌라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신고를 몇 번을 했는데 아저씨는 가만히 있었나 보네. 부부라니요? 저도 아는데 여기 사는 사람 부부 아니에요. 부부 아니기는 부부가 아닌데 허구한 날 붙어서 살면서 집을 부수고 엉망으로 만들어? 내가 이 2집을 다 들어가 봤다니까. 봐서 알아. 남자 집에 사진도 많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빈혈이 오는 것처럼 순간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저씨가 잘못하는 사실이라 믿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잘못하신 거예요. 저도 여기 사는 분 아는데 남편도 예전에 와서 봤고요. 서울에 있어요, 남편이. 그럼 2집 살림이네. 아이고, 이 여자 보통 아니구만. 어쩐지
남자한테 지지도 않고 대드는 거 보면서 내가 보통 내기 아니다 싶었어. 아니, 그럼 무슨 사진을 보셨길래 그래요? 둘이 끌어안고 찍은 사진이 있어, 남자 집에. 안 그래도 번호키 교체하고 액자 유리 교체하러 저 집 가야 돼. 싸우기만 하면 액자도 깨부수고, 그러다가 또 좋아지면 다시 걸고, 아유, 참 웃기지도 않아. 이거 끝내고 저 집 가신다고 했죠? 그래야지. 온 김에 다 해버리고 가야 나도 편하지. 그리고 저는 아저씨가 도어락 교체를 하는 동안 건물 위층 계단에 앉아 머리가 깨질 듯한 걸 부여잡으면서 견뎠습니다. 남자 집이 열리면 더 확실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뜻 보이는 아내 집에는 아저씨 말대로 아무런 흔적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아내 전화가 걸려와 저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나 못 간다니까. 아니, 장모님이 반찬을 주고 가셔서 집이야? 금방 면담 끝나고 이제 집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집이라고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화가 더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평생 꿈타령을 해서 믿고 이 결정을 한 건데 뒤에서 절 이렇게 속이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먹어 그럼.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해서 알려? 별일도 아닌데 꼭 몇 통씩이나 걸고. 무슨 일 난 줄 알았잖아. 꼭 멀리 있을 때 이러면 불안해지는 건 몰라서 그래? 사실 나 당신한테 가려고 준비 중인데. 뭐라고? 여기에 온다고? 아니, 약속해. 이번 주에 내가 정말 간다니까. 나 이제 들어와서 완전 녹초야. 당신하고 말하는 것도 피곤해. 지금 바로 쓰러져 잘 거라고. 나만 이 많은 걸 어떻게 먹어. 같이 먹으면 좋잖아. 괜찮다고. 괜찮아. 3번 이상 분명히 말했어. 오지 말라고. 내가 말했는데 왜 자꾸 사람 불편하게 해? 불편해? 내가 간다는 게 왜 불편해? 자고 온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 주고만 간다는데 불편해도 내가 불편하지. 억지를 부리니까 그렇지. 무슨 억지? 당신 뭐 감추는 거라도 있어? 이젠 당신 칭얼대는 것까지 받아줘야 해? 나도 지친다고. 내가 여기 여행 와서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당신하고 나 사이 부부지만 노력도 할 거야. 떨어져 있을수록 함께 있는 것처럼 노력하자는 말도 다 당신이 했던 거잖아. 지금 나만 애쓰는 걸로 보여? 이게 남남이나 다름없지. 무슨 부부야? 그러니까 당신이 아직 어린 거야. 결국 여자 없이 혼자 지내니까 외롭다는 말이잖아. 나한테 그런 상스러운 얘기 하지 말아줄래? 불쾌하거든. 그렇게 고고하세요, 교수님? 정 외로우면 돈 주고 아무나 붙잡고 해결해. 나한테 부부 거들먹거리면서 이상한 죄책감 주지 말고. 나는 이제 내 일도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거든. 그랬구나. 교수 되기 전까지 나 이용한 거네, 그럼. 그래, 멋대로 생각해. 오늘 그만 통화해. 잘 거야. 당장이라도 집 앞이니 나와보란 소리가 턱 끝까지 차는데 제 눈으로 그 남자 집을 봐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니 여전히 아저씨 혼자 작업 중이더라고요. 저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다시 말을 붙였습니다. 어떻게든 그 남자 집을 봐야 했으니까요. 한 잔 드세요. 아직도 하시네요. 단단히 해둬야지. 또 떨어지기 전에. 대체 얼마나 싸우면 이게 다 고장나요? 이 아줌마가 들어가서 비밀번호 바꾸고 안 나와버리니 저 남자가 망치 같은 걸로 깨부순 모양이야. 오죽하면 그러겠어. 이 정도면 갈라서는 게 낫지. 이제 끝났네. 근데 그 두 사람 부부 정말 아니라니까요. 제가 알아요.
아니, 이 양반이? 사진을 봤다니까, 내가. 사진만 보고 부부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있어요. 사진 보여준다, 내가. 일부러 아저씨를 자극하듯 말하자 아저씨도 반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집 문을 열더라고요. 아, 저기 봐. 둘이 저렇게 사진 찍었는데 무슨 소리야? 저런 사진은 결혼할 때나 찍는 거 아니야? 부부잖아. 아저씨 말에 대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정말 부부라는 사실이 확실한 사진이었고, 처가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같이 속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결혼식도 다 올린 것처럼 보이더군요. 순간 얼굴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었죠. 부들부들 떨리는 걸 아저씨 앞에서 참아가며 자연스럽게 집안을 살폈습니다. 둘이 아주 희한해. 옆집 사는 부부는 처음 봐. 진짜 부부였네요. 제가 졌으니까 저녁 살게요. 밥을 산다고? 아, 그래, 좋다. 그럼 나 화장실에서 작업하고 있을게. 금방 끝나니까 같이 나가자고. 좀만 있어. 네,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안 올 것 같은데. 여행 갔더라고. 또 금세 좋아졌나 봐. 저는 아저씨가 작업하는 틈에 그 집에 있던 모든 것을 증거로 찍어뒀습니다. 아내 태도를 봐선 이런 일도 다 아무것도 아닌 제 망상이라고 몰아세울 것 같았거든요. 확실한 걸 들이밀어야 다른 소리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저것 살피는데 서랍 하나에 아내와 그놈이 나눈 편지가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는 눈물 나는 사랑이더라고요. 그 편지만 봐도 언제부터 이 인간 둘이서 이 짓을 시작했는지, 저를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지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게 호구 하나 잡아서 우리 교수 될 때까지만 버티자. 우리 둘이 성공해서 교수만 되면 이유 만들어서 이혼하면 돼. 그날만 기다리면서 사랑하자. 그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넉넉히 준 생활비는 두 인간에게 유용하게도 쓰인 모양이더군요. 사실 만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눈치 보는 게 느껴져서 결혼 생활 내내 군소리 한 번 없이 아내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카드까지 해준 멍청한 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내가 50만 원 같이 담아보낸 건 특별한 보너스니까 나한테 몇 배로 더 잘해, 알았지? 그리고 교수 돼서 탈출하자. 잠자는 소리도 듣기 싫은 인간이랑 같이 있으려니까 너무 괴롭지만 우리가 함께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버티는 중이야. 그래도 호구놈 돈 빼다 쓰는 재미가 꽤 쏠쏠하네. 자기한테 또 보너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 내용을 보는데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결국 아저씨에게 저녁값을 대신에 돈만 남기고 차를 몰고 서울로 와버렸죠. 정말 맨정신으론 버티기가 힘든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아침까지 뜬 눈으로 둘이서 주고받은 50통이 넘는 그 편지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마 전화나 문자로 하면 흔적이 남을까 이렇게 편지를 쓴 모양이었어요. 그 생각을 할수록 제 피가 더 거꾸로 솟는 기분밖에 안 들었죠. 편지엔 호구라는 말이 20번도 넘게 쓰여 있었죠. 얼마나 제가 쉬었으면, 얼마나 겁없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그날 바로 아내 카드, 차, 원룸, 친정집까지 아내와 관련된 건 싹 정리해서 처분해버렸습니다. 아직 교수된 지 몇 달밖에 안 된 상황이라 모든 걸 제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그날 저와 싸운 일 때문이라 생각하며 굽히지 않고 치사하단 말을 내뱉으며 버티더니 변호사까지 선임해 그날 본 것들을 보내자 반응이 오더군요. 여보, 아니 그걸 어떻게 본 거야? 누가 줬어?
누가 남의 집 파탄 내려고 그런 걸 다 조작했겠니? 어떤 시간이 남아도는 놈이. 아, 걔도 호구인가? 내 눈으로 직접 가서 본 거니까 다른 소리 할 생각도 하지 마. 여보, 그래도 우리 집까지 그러는 건 너무하잖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만 미워해. 우리 가족들은 무슨 죄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사람 나 따라다니던 사람이야. 그럼 그 편지는 누가 쓴 거야? 아직도 호구로 알아, 나를? 어디서 또 거짓말을 해? 알았어. 잘못했어. 만나서 빌게. 기회를 줘, 제발. 호구로 알지, 나를. 그래서 제대로 보여주려고. 그간 들어간 것까지 다 되찾고 싶은데 어쩌겠어. 그건 내가 너 같은 교활한 여자를 못 알아본 탓이니까 그 값은 못 치러야지. 근데 지금 네가 누리는 건 다 갖고 올 거야.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당신 교수 됐으니까 잘 벌잖아. 그걸로 해결해. 나랑 그만 살 날만 기다린다면서. 왜? 호구 돈 쓰다 보니 더 욕심이 났어? 잘못했다고. 나도 잠깐 외로워서 그랬어. 혼자 지내니까. 당신도 그럴 때 있잖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교수 다 관두고 당신 옆에서 집안일 하면서 살게. 응? 미친 소리 적당히 하고 너희 가족 살 집이나 알아봐.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대가족이 살 집 구해야지. 길바닥에서 객사시키고 싶지 않으면 잘난 교수님이 해결해 보세요. 아님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놈한테 부탁해. 모르는 남자한테 사정하지 말고. 반찬 해오고 따뜻하게 사위라고 부르던 장모님에게까지 이렇게 모질게 해야 할까 싶은 고민은 들었습니다. 근데 호구 소리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마음 약해지다 보면 그 독한 여자가 또 저를 갖고 놀 것 같아 진짜 독하게 마음먹었죠. 결국 아내의 기책사유가 인정됐고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런 감정으로 다시 사이를 회복할 순 없었죠. 근데 이런 아내와 이혼을 하려면 얼굴을 보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도통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얼른 정리하게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제가 내려가도 어디 숨어 있거나 피해 있는데 처음엔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다니는 줄 알았어요. 장모님도 아내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고 저도 그런 아내를 잡으러 다니기엔 직장 문제도 있고 해서 언제 날 잡고 휴가를 쓰고 아내 학교에 가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끝을 내고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거의 한 달 후 저도 회사에서 맡은 중요한 일을 끝내고 드디어 휴가를 써서 아내가 있는 학교로 갔는데 강의실에서 마주친 아내의 모습에 저는 기겁을 하는 줄 알았네요. 아내가 배가 불러 있더라고요. 딱 봐도 누가 봐도 만삭인 임산부 몸이었는데 황급히 배를 가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전 그런 아내에게 그 자식이 애를 가진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이래서 지금까지 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닌 거냐고요. 왜? 나 몰래 애 낳고 그 남자랑 행복하게 가정이라도 꾸리면서 살라고 했냐? 난 그것도 모르고 남의 자식 양육비까지 댈 뻔했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네가 하는 거짓말이 언제까지 지속될 줄 알았어? 여보, 아니야. 당신이 오해할까봐 내가 피해 다닌 거야. 뱃속에 애, 당신 애야. 그 사람 애 아니라고. 그 사람 애인지 내 애인지는 애 태어나서 친자 검사한 뒤에 말하려고 했겠지. 그 사람 애면 몰래 키우고 내 애면 대놓고 말하려고. 너 진짜 무서운 여자구나. 진짜 확실해. 이 애는 당신 애가 맞다니까. 믿어줘. 제발. 저는 당연히 믿지도 않았지만 아내는 끝까지
애 태어나고 친자 검사 후 이혼을 하겠다고 바락바락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애가 태어나고 나서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이런 능구렁이 같은 여자가 어떻게 또 간사한 거짓말을 할 줄 모르니 친자 검사도 제가 직접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 친자 검사할 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내랑 두 집 살림 차린 그 자식의 DNA도 채취를 했는데 결과 나오는 일주일이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어요. 제 애가 아니라면 차라리 이혼하는데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만약 제 애라면 이걸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업체 연락을 받고 검사 결과지를 받으러 갔는데 저는 그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곤 또 한 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네요. 아내가 낳은 그 아이는 제 자식도 아닌 그 남자의 자식도 아닌 아예 딴 사람의 자식이었죠. 저랑도 99.99% 불일치고 그 남자도 99.99% 불일치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 먼저 그 남자에게 결과 내용을 통보했어요. 그러니 그 남자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절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며 그동안 죄송하다고 하였고 본인이나 저나 그 여자한테 속은 거라고 자기도 그 여자가 그럴 줄은 몰랐다며 엉엉거리며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최근 들어 그 여자랑 문을 부수면서 싸운 것도 실은 남자 문제 때문에 싸웠던 거라고 했어요. 아내가 학교 남자 제자랑 이상한 관계라고 누가 대자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캐묻고 따졌었다는데 아내는 그냥 누군가의 모함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여 그 일에 대해선 흐지부지 넘어갔었대요. 근데 태어난 아이가 본인 아이가 아니란 결과에 그 소문이 맞는 말이었다며 제자랑 바람이 났었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곤 이 여자가 정말 미친 여자구나 싶었어요. 저도 피해자지만 그 남자도 피해자인 입장으로 아내를 만나 삼자 대면을 하며 아내에게 그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그러니 아내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머리를 쥐어 뜯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당신이 말하던 대로 내 애 아니니까 당장 이혼 도장 찍으라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그 남자는 아내에게 깽판을 치며 둘이 아주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가 찍은 이혼 서류만 들고 그곳을 나왔어요. 맘 같으면 저도 그 남자와 똑같이 깽판이라도 치고 미친 사람처럼 다 뒤집어 놓고 싶었는데 제 밑바닥을 그런 추잡한 인간들에겐 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이혼을 당하면서 제게 위자료까지 내놔야 했고 애비도 없는 애를 혼자 키우면서 순식간에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에 놓이고 학교에서도 불륜 사실이 돌아 교수직도 내려놓고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꿈도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제가 따지지 않고 내어주던 건 돈이 아닌 마음이었으니까요. 결국 다 이뤄놓은 일을 그렇게 본인 스스로 망가지게 자초한 거죠. 남자로서 자존심도 다치고 표현은 못했지만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두 집 살림을 한 것도 제겐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출산한 애가 완전 딴 남자의 애였다는 것도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사람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괴로움이 커졌겠죠? 그걸 생각하면 지금 상처는 별것 아닌 것도 같네요. 그리고 전 예전과 다르게 운동, 낚시, 캠핑, 많은 취미를 가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외롭지 않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이 일에 대해선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요.
언젠간 제 인생에 스쳐가는 과거의 일이 됐음 좋겠어요. 그날이 오길 저도 기다리고 있고요. 용기 낸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